유럽은 50년 넘게 의존해온 러시아 에너지와 완전히 이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석유가스는 미국이 지지하는 조건으로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용인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이 그림의 최종 승자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의 현재 전황과 주요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요즘 러우 전쟁은 세 개의 전쟁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첫째가 이게 땅 싸움인데요.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방면에서 그 사람을 갈아넣는 식의 끔찍한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몇 미터 전진하려고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죠. 둘째로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부 본토 깊숙한 곳을 서로 아픈 곳을 찌르는 그림자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군수공장을 공격을 하고 러시아는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공격하는 시기죠. 자, 따로 전선이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전쟁인데요. 바로 트럼프가 시작한 외교 전쟁입니다. 자, 빨리 휴전 안 하면 경제로 끝장내겠다는 압박 한 방에 양쪽 다 군사력보다 외교와 경제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결국 지금은 이 세 개의 전쟁 중에서 땅이 소모전, 본토를 겨눈 그림자 전쟁, 트럼프 외교 전쟁 중에서 어디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런 싸움이 된 겁니다. 푸틴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달성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푸틴의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최소한 지금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땅을 굳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지 못하게 막는 게 러시아로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힘을 못 쓰는 속국으로 만들고 세계 질서의 새 판을 짜는 게 푸틴의 최대의 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그 푸틴의 생각은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졌다. 자, 최대의 꿈은 고사하고 최소 목표 달성도 위태로워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2차 제재 카드 때문입니다. 이 카드는 러시아의 마지막 경제적 뒷배인 중국의 숨통까지 겨누고 있거든요. 자, 자기 경제가 너무나 힘든 중국으로서는 러시아 돕자고 미국과 맞서다가 세계 경제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푸틴이 기댈 곳은 군사력이 아닌 외교력 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 경제의 폭탄이 터지기 전에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라도 건져야 하는 그런 데미지 컨트롤 국면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과거 전장의 장군 푸틴이 아니라 현재는 협상가 푸틴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원하는 바를 못 얻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나토에 가입하는 걸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단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주 오랜 기간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던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크라이나도 이제 적대적 세력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핀란드라는 완충지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목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지금까지만 본다면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이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 달성을 얼마나 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민족의 그 역사는 오래됐지만 국가를 만든 지는 30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전쟁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민족은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가를 아마 처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러시아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면서 유럽 쪽으로 아마 장기적으로는 편입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은 크게 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편입되고 반대로 러시아는 고립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국가가 이제 멸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왜냐하면 기존의 그 러시아의 밥줄이 그 유럽 에너지 시장이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이것이 완전히 끊겨버렸잖아요. 밥줄이 끊긴 상태에서 지금 아마 어떻게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을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원 속에서 어떤 한계를 겪고 있나요? 서방의 지원은요, 우크라이나에게 생명줄인 동시에 풀기 힘든 족쇄이기도 합니다. 자,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서방의 지원이 딱 그 패배하지 않을 만큼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게만 해주는 거죠. 포탄이 가장 급할 때 지원이 몇 달씩 끊기는 게 반복이 되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일 거예요. 자, 이것은 서방의 무기고 사정과 그 생산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전쟁의 한쪽에 일방의 승리를 원치 않는 강대국의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보이지 않는 족쇄, 즉 무기 사용의 제한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마음대로 이제 러시아의 그 전략적인 곳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한 손을 묶고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한계는 서방의 그 변심 가능성입니다. 자, 서방 내부에서는 지금 전쟁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거든요. 우리 살기도 힘든데 언제까지 도와주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자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거래의 문제로 본다든지 지원이 언제든 끊길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큰 한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 전쟁은요, 한마디로 세계화 시대를 끝내고 세계 경제와 에너지 지도를 완전히 찢어 새로 그린 사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계 경제의 영역이 세 조각으로 분열된 겁니다. 자, 첫째는 미국 중심의 서방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로에 중국, 러시아의 도전자 그룹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도처럼 양쪽의 그 실리를 다 챙기는 줄타기 그룹이 있죠. 그리고 세계 에너지 시장은 아예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유럽은 50년 넘게 의존해온 러시아 에너지와 완전히 이혼을 한 겁니다. 그 빈자리를 미국산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석유가스는 과거와 달리 유럽이 아닌 중국과 인도로 방향을 틀었죠. 자, 러우 전쟁 후에 전망을 해본다면요, 최종적인 결과는 러시아의 그 밥줄을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지지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한국, 일본을 잇는 새로운 그 동아시아 경제 블록이 아마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전쟁이 끝나면 모든 국가가 이념이 아닌 생존을 아마 최우선할 겁니다. 자, 러시아는 유럽 시장을 잃고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에 살기 위해 동아시아의 석유 가스를 팔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한국에 기회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뒤에서 아마 질문에 답변이 나올 텐데요. 러시아가 유럽 시장을 대체할 동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시베리아 러시아 가스관, 철도가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아마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기회의 장이 열린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직면했을 때 미국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지금처럼 계속 눌러서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의 숨쉴 공간을 열어줘서 중국으로부터 떼어낼 것인가. 자, 아마 현실주의적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같은 지도자는 당연히 저는 후자를 선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다가 러시아의 그 막대한 자원까지 넘겨주는 최악의 악수를 두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역닉슨 전략이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미소 냉전에서 소련 품에서 중공을 미국 품으로 떼내면서 미소 냉전에서 미국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바로 이것을 역방향으로 거꾸로 중국 품에 있는 러시아를 미국 품으로 떼내는 것이 바로 중국을 신냉전에서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아마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가스관과 철도를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용인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되면요, 밥줄이 회복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은 중동보다 훨씬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종합해보면 이 그림의 최종 승자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서 중국 고립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러시아의 재건을 돕는 조건으로 중국을 완벽하게 견제하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가요? 이 전쟁의 결과로 아시아, 특히 한국은
신냉전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판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운명적 갈림길에 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위기의 길인데요. 지금처럼 한미일 대 북중로 구도가 굳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훨씬 더 위험해지고 안미경중이라는 우리의 생존 공식이 깨집니다. 안보도 경제도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 두 번째 길은 엄청난 기회의 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러시아의 동아시아 에너지 진출을 용인해주는 시나리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고질적인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북한을 거대한 그 경제 협력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 핵 문제도 해결하면서 경제로 북한을 다룰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것도 물론이고요. 자, 부산까지 시베리아 철도 가스관 연결되고 부산이 북극 항로의 기착점이 된다면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라는 수도권만큼 강력한 새로운 경제 중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흐름에 편승하겠지만 한국에 대한 강한 그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년 내 전쟁 종결 또는 휴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러우 전쟁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안에 휴전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아마 어쩌면 올 가을을 못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자, 트럼프가 경제 핵폭탄급인 세컨드리 제재 카드를 꺼내 들고 푸틴을 벼랑 끝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자, 휴전을 안 하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까지 박살내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죠. 자, 푸틴이 자존심 때문에 버티지만 이건 오래 가기 힘듭니다. 최근에 푸틴의 그 다음에 대통령이 중간에 한번 대통령이 된 그 드미트리 메드베네프가 이렇게 이 세컨드리 제재를 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최후 통첩이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미국의 핵잠수함 2대를 러시아 부근으로 파견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유일한 경제적 뒷배인 중국조차 자기 앞가림이 급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돕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푸틴은 자존심이냐, 국가 경제 붕괴냐라는 그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제 전망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푸틴은 결국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자, 따라서 몇 달 안에 현재의 그 전선을 기준으로 강제 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현재 남북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은요, 더 이상 우리 민족끼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미국 대 중러라는 거대한 신냉전 구도에 완전히 편입된 거죠. 그리고 북한은 확실히 중러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자,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 시장 상실에 대한 돌파구로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오는 가스관과 철도를 원하고 북한은 그 길을 열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생존과 첨단 군사 기술을 얻는 셈이죠. 남북 관계는 미중로 강대국의 그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우리의 생존법을 찾아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체스판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와 내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대외 전략이 과거의 그 버티기에서 판을 흔드는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미중 신냉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푸틴과의 군사 동맹급 조약 체결입니다. 이걸 단순히 둘이 친해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진짜 속내는 경제에 있거든요. 자,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 시장을 잃고 그 대안으로 시베리아 가스관과 철도를 북한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그 의제 중에서요, 철도 에너지가 들어간 게 그 증거입니다. 자, 푸틴의 이 계획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협조가 절실하죠. 자, 김정은은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이라는 확실한 선물을 그 대가로 받게 되겠죠. 자, 서로의 이익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이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장차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역닉슨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미국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사업을 허용해 주는 게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북한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위치를 무기 삼아서 강대국들의 싸움판에 직접 뛰어든 키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 한반도가 미중의 패권 경쟁에 가장 뜨거운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북한 경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그 군사적 결탁을 통해서 국가 경제와 군수산업이라는 한쪽 날개짓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 날개인 민간 경제와 주민들의 삶은 국가 통제 강화와 자원의 그 군수산업 집중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되는 그런 모순적 상황입니다. 이런 그 두 얼굴의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그 정권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부의 그 불안정성을 키우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 변화와 내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북과 북미 관계의 그 판을 움직이는 두 축은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이들의 역할은요, 한마디로 미국은 원칙의 보안관, 중국은 현실의 후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입장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국의 확장 억제라는 그 방패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그런 칼을 겨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자신들이 만든 비핵화와 동맹체제라는 그런 규칙을 고수하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현실의 후원자로서 북한의 정권의 안정을 채워서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뒤로는 식량과 유류를 공격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을 막는 전략적인 완충지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반도 정세는요, 이 두 강대국의 힘 겨루기에 좌우되거든요. 자, 미국이 원칙을 내세워서 압박을 하면 중국은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감싸고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북한은 이 틈을 이용해서 생존하고 있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는 남북 독자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북한의 핵 위협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고 실제 사용을 상정한 실전용 무기가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거의 위협은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는 장거리 저격총 같았다면 지금은 남한 전역을 겨냥한 소형화된 전술핵, 우리에게 직접 겨누어진 수류탄과 권총이 된 셈이죠. 자, 더 심각한 것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갖고 그 핵무기의 사용 문턱을 극단적으로 낮춘 점입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맞으면 쏘겠다는 그런 방어적 개념이었는데 북한의 그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될 것 같으면 먼저 쏘겠다는 그 선제 공격 개념으로 바뀌었죠. 자, 이런 군사적 위협의 진짜 목표는 한미 동맹 파괴라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은 한반도 전체를 상시적인 핵 전쟁 위협 아래 두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핵 위협은 우리 안보와 일상을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현실이 된 거죠.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북 전략은요, 두 손 전략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한 손에는 강력한 검을 가지고 다른 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이 모든 걸 냉정한 머리로 지휘를 해야 합니다. 자, 첫째 검은 압도적인 억제력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를 해서 북한 정권의 도발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을 북한에게 각인시키고 미국과의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한미 확장 억제가, 즉 핵 보복이 되겠죠.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임을 상시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올리브 가지는 위기 관리를 위한 외교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문턱은 낮추지 않는다라는 원칙 아래서 비핵화 진전 없이는 대규모 지원이 없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 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죠.
자, 이 모든 걸 지휘하는 냉정한 머리는 굳건한 한미 공조, 그리고 북한의 이간 체계도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대북 정책을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북 전략은 강하면서도 유연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1년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은? 지금부터는 좀 너무 과감하지만 현실적 가능성에 기반을 둔 미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조만간 러우 전쟁이 휴전이 된다면 아마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역닉슨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대가로 러시아에게 유럽 대신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열어주는 거죠. 자, 그 핵심은 바로 시베리아 가스관과 철도를 북한을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남북 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과거 2022년경에 논의된 북한 핵 포기 종전선언 담대한 구상, 이런 패키지 딜하고 자연스럽게 아마 연결될 겁니다. 이 합의는 아마 종전선언과 북미연락사무소 개설, 남북 철도로 이어지겠죠. 자, 이러한 오래된 정전체제가 끝나면서 유엔 사령부도 해체 수순을 밟겠지만, 그러나 주한미군은 아마 한미동맹에 따라서 계속 주둔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물류와 에너지 허브로 도약할 그런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 아마 거세게 반발하겠지만, 내부의 그 경제 위기와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 반발은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결국 핵심은 북한의 선택이거든요. 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침몰하는 중국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없고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을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거의 외통수 상황인데요. 김정은과 지도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구한말에 조선의 고종과 대신들의 체제 매각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자, 주체사상 국가라는 명분을 지키다가 공멸하는 대신 체제의 문을 여는 데 동의를 하고 그 대가로 안전과 천문학적인 재산을 보장받는 아마 역사상 가장 큰 거래에 나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영화 같은 이야기고 지나치게 과감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대담한 상상이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모든 전망에는 저의 희망이 담겨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미래가 온다면 아마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는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서 중립을 취할 수 없는 양당 간의 확실한 노선을 요구받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분들과 국제 정세 및 역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